이번 시간에는 행정의 내용에 이제 준법률행위자 행정이라고 확인공증 통지술인데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거의 유형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그 공증의 법적 성질이 여기에 좀 암기 부담이 조금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개념 표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면 법률행위적 행정이, 의사표시 이외에 확인이나 이런 인식이나 판단을 요소로 하면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그 다음에 의사표시한 대로 효가 발생하느냐, 법률에 정한 별도 효력이 발생하느냐. 근데 이거는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저런 구별 자체가 법률행위라는 용어 자체가 민법의 중심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근대민법에 3대 원칙이 있는데 그 사적자치의 구체화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고 그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거든요. 그 민법의 중심 용어고 이걸 빌어다 쓰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의도 우리가 앞서 본 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볍게 보고 일단 분류가 확인공증 통지술이 이런 거 그냥 두 문자 딸 거 없이 그냥 바로 입에 줄줄 나오는 독송법으로 해결하면 깔끔하다 그랬죠. 그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념하고 사례를 연계하라는 거는 늘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외울 게 아니라 확인이라는 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유권적으로 그걸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정해 주는 거, 판단, 결정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면 확인 사례예요. 잠깐 볼까요? 발명특허인데 이거는 조금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발명특허는 뭐냐면 어떤 특허 출원된 그 기술이 기존 특허업자의 기술을 표절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인지 이건 자명하지는 않잖아요. 이 의문이나 다툼에 관해서 신기술이 맞다라는 걸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 그 같은 동의어 계열이 이 행정심판 결론을 재결이라고 한다 그랬죠. 거기 특별행정심판이 이의재결이고,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이제 특허심판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심판보다 전문적인 영역이라 이런 경우는 재결을 구별하기 위해서 심결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만 익히면 돼요. 그 다음에 검사하는 게 자명한 걸 검사라고 안 하죠. 그 다음 판정, 사정, 검인정, 확인, 확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이런 것들이 근데 인가 승인 있죠. 저거는 외워야 돼요. 저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개념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외우면 되는데, 그나마 13번 같은 경우 개간허가의 준공인가는 유사한 게 뭐냐면, 거기 그 위에 하면은 6번에 있죠. 6번에 옛날에 건축법에 준공검사라고 하는 게 그 사용검사라는 걸 거쳐서 용어가 사용승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건축을 했는지 또 개간허가 받은 대로 준공을 했는지 이걸 갖다가 판정하는 거다라고 그 건축법의 용어가 변천된 거 그 승인자 들어가는 게 인가 표지였잖아요. 그거하고 연결하면 13번은 좀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14번 그거는 외워야 돼요.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여기에 논거는 별게 없어요. 별게 없으니까 그냥 유형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행위에 해당하면 이거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것도 사례 알면은 당연한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관련 판례가 이거는 짧지만 논점이 2개나 있는 판례예요.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 이게 원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 이 재결주의 사례거든요. 이건 별도로 외워야 될 거예요. 3-374에 있어요. 이 내용이 3-374에 중간에 보면 괄호 이 재결주의라고 있죠.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이게 1-133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지 감사원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합의제행정청이면 합의제행정청 자체, 위원회 자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건 3-323에 또 있어요.
대상적격하고 피고적격 두 개에 관한 논점인데 323에 보면 위원회 이게 2-133 처분청이 토지수용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합의제행정관청인 경우에는 당해 합의제행정관청인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피고가 되는 거고 예외 두 가지 알아둬야죠.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걔 빼고는 합의제행정청인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가는 건데 이건 출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될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이게 이제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거죠. 참의로 활동한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그 일제 총독 정치와 총독 정치의 그 무단 정치라고 말했죠. 그러다가 3.1운동 후에 이제 문화정치라는 기만적인 정치로 이제 바뀌었죠. 그런 건 이제 국사에 관계되는 거라 잠깐 얘기했던 거고, 식민 통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중추원 참의의 경우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을 거쳐 그 특별법에서 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하는, 다만 이제 예외는 있어요. 재직 기간이 매우 짧다든가 형식적으로 중추원 참의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일제 국권 침탈을 반대했거나 오히려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름만 올려놓고 이를 지원하였음이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에서 배제된다라는 거. 요거는 사실관계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 입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입지 기준 확인은 처분이 아니다. 이건 진짜 엽기예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진짜 웃기는 건데 이 어느 땅이 공장입지로 적합한지 아닌지 이거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땅이 공장입지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확인을 해줘서 그걸 믿고 땅을 사고 공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거는 단순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지 그 확인으로 인해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건축법상 사정결정, 우리가 다단계 행정결정에 봤던 거기하고 그 비추어 볼 때도 대단히 엽기적인 거예요. 그 예비결정에 한번 그 72에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72. 그 72의 예비결정의 종류 맨 위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2에 건축허가 등에 있어 건축에 관한 입지, 예정토지상의 건축 가능성,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규모에 관한 게 이제 규모에 관한 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사정결정, 얘가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춰볼 때도 이게 133하고 비교할 건데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죠. 건축법상 건축 입지로 적합하다는 거는 처분인데 근데 이거 공장 입지로 적합하다는 건 처분이 아니다. 뭐 이런 해괴한 논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같은 유사한 사안인데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거.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다. 이 처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뭐 이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준사법행위로서 기속행위죠. 허위로 판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실이 충족되면 그렇다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확인행위인 준공검사는 기속행위다. 뭐 확인 사례 알면 당연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형식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 확인은 없다라는 거, 요식행위라는 거고. 그 다음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이 준사법행위에는 불가변력 발생하는데 이 불가변력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되죠.
그 184 도표에 있거든요. (184) 도표 보면 오른쪽에 불가변력의 맨 밑에 인정 영역이 특정한 행정이 확인행위 준사법 행위하면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게 134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증이 이게 행정행위면서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냐 아니냐 처분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는 희한한 건데, 공증에 관한 거는 1-248에서도 인용을 했었죠. 이건 공적 증명이에요. 공적 증명은 이건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거에 대한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존부나 정부는 맞냐 틀리냐를 정부라 그래요. 존부는 존재 부존재.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인데, 확인은 판단의 표시인데 공증은 인식의 표시이고,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행위에 대한 행해지는데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구별된다. 요 양자 차이가 출제가 좀 됐던 쟁점이니까 잘 익혀두세요. 그리고 뭐 법학의 개념은 항상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례는 되게 쉬워요. 증자 나오는 거. 근데 최신 판례인데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죠.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및 거부는, 근데 이거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다. 그래서 그거 갖고 눈치는 좀 채주면 되죠. 확인행위라는 거. 가면서 이 확인행위에 사례에 넣어놨었나 모르겠네. 확인행위 사례에도 넣어놨네요. 그 다음 증명방식이 등기등록 등재기재. 입에 줄줄 나오면 되죠. 그럼 뭐 얘는 일단 공증 사례라는 거는 증자 나오는 거에다가 등기등록 등재기재 끝나버리죠. 그 출입국관리법상 사증은 이제 비자를 사증이라 그래요. 그 네 번째 줄 보면, 다 한번 읽어볼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유의한 여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저도 그전에 해외여행은 그 노량진의 한교 행정고시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학원에서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수고했다고 해서 며칠간 갔나? 4박 5일 갔나? 4박 5일간 중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부부 동반까지는 학원에서 경비를 댔고, 이제 자녀 데려간 아들 하나라, 아들에서 비용은 이제 따로 냈고, 그게 유일한 제 해외여행 그거였는데, 이상하게 기회가 안 나고, 뭐 유학 앞두고 공무원 사표 내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제 동기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국가 돈으로 이제 외국 생활 하는데, 사무관 때 2년간 유학 갔다가 서기관 때 3년간 주재관으로 갔다가 부의사관 때 또 3년간, 그리고 그것만 해도 6년, 8년이구나. 짧게 8년간 다들 외국 생활하고 그러는데, 단기 연수까지 또 챙겨 먹은 친구들은 뭐 한 10년 넘게 외국 생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외국 나갈 기회는 적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상하게 중국의 상해에 내렸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입국 심사가 끝났는데, 저만 이상하게 한 30분 넘도록 입국 심사 과정이 길어져 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국방부 출신 그것 때문에 뭐 또 간첩 혐의 뭐 이런 거 있을까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었던데, 어쨌든 우리가 외국 나갈 때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죠. 사증 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 허가 결정이 아니라, 요 표현을 익혀놔야 돼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 조건, 요 표현, 예비 조건 내지는 입국 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요거 익혀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문진흥법의 그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이건 공법상 권리가 아닌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는 구별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이 효과가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그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 저도 이 판례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론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문 등록 이게 행정 처분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참 애매하긴 한데, 이 문장만 보면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이러면 이거는 그 특허라는 냄새가 나긴 나죠. 그 일정한 특정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거라. 근데 이거는 등록이라고 해서 일단 공증에 해놨는데, 요런 문장 표현을 익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뭐에 해당하는지는 이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 다음에 기속행위라는 거는 논란이 없는데, 이건 49에 인용했던 거고, 근데 행정행위성은 논란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될 거예요. 그냥 별 논거 없이 행정행위다라는 게 준법률의 기준 행정행위니까 분류를 중시해서 일단 별 논거 없이 인정하는 게 다수설인데, 공정력이 부정되니까 반증은 반대 증거라 그랬죠. 원래 그 공정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만 번복이 되는 거지, 아무나 반증으로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증에 의해 번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공정력이 부정된다는 얘기고, 공정력이 없다는 건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견해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절충설에 보면은 공적 증거력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인정, 또 오히려 반대로 실체적 권리관계 변동과 관련을 갖는 경우, 이게 부동산 등기의 경우인데 이거는 부정하고 그 이외의 거는 인정하는, 이런 또 희한한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일단 논란이 있다 이 정도인데, 결론은 다수설이 행정행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더 골치 아픈 거는 판례거든요. 더 골치 아픈 게 판례인데, 이게 논리가 일관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정사례 그 양이 적은 거를 애워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보면은 처분성 부정사례 두 번째 거 있죠. 지금 토지대장에 이거를 점점 인정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그 2012년 판례인데도 그 흐름에 안 맞는 게 있죠.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정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거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한 행위인데, 이게 논리 갖고 일관되게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부정한 사례는 3번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이거는 조금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리무와 무관하다는 게 또 배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 돼요, 그나마. 그 다음에 그 지적도에도 세 번째 거, 그나마 최근 거, 아주 옛날 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세 번째 거, 지적도 경계를 현재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해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이거는 유형화되니까 사업자 등록인데, 이거는 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등록에 불과하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냥 외워두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기타의 4번, 5번 인감증명 발급, 온천관리대장 등재, 이거 그냥 결론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아까 무허가 건물 그거 빼고는 이게 거의 논리가 일관되질 않거든요. 근데 일단 인정사례, 이건 뭐 부정사를 정확히 알면 되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어보면은,
토지 분할 신청 거부행위인데 일필지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한 개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우리나라는 독법주의, 독일법주의, 형식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매 계약 체결만 갖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도금까지 줬다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잔금까지 다 치렀다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비로소 권리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등기부에 등기를 못하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가능하죠. 인정되는 게 그 토지 분할 한 필지를 갖다 편의상 두 필지로 나누기도 하고 이거 분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필지를 갖다 합쳐서 한 필지로 하는 걸 합필이라고 그래요. 이 분필, 합필, 분할 요 말 나오면 이거는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그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창, 이거 나타내는 걸 표창이라 그래요. 표창하지 못하고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얘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뭐 두 번째 건 논거가 없어요. 이렇다 할게.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건 좀 유형화되어 있어요. 지목은 그 땅의 목적이에요. 땅의 목적, 용도. 이게 건축물 대장에 해당하는 건 건축물 대장 용도예요. 이거 3, 4번은 맞물려 있어요. 자, 이것도 권리와 관계된다는 게 납득이 가요.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권과 지목 정정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게 우리가 알죠. 반려가 거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자기와 달리 거부나 부자기는 법규상 조리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추가적으로 처분 요건에 그 추가된다는 거. 그래도 일단 법규상 신청권도 인정되고 지목은 토지 등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 과세 대상, 공시지가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 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 사용수익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이러면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니까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니까 처분이다. 이것도 보충자료에 보면 지목이 뭔지 한번 잠깐 보면은 보충자료 2페이지 보면은 그 주요 개념의 밑에 세 번째 지목 나오죠. 지목이란 토지에 주된 용도예요. 땅의 목적이나 용도랑 같은 말이죠. 여기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로도 봤죠. 땅에 관한 공적 장부. 전이다 그러면 밭농사밖에 못 짓는 거예요. 답이다 그러면 논농사밖에 못 짓고, 과수원이다 그러면 과수밖에 못 심어요. 그 지목이 대다 이러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공장용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지목이 뭐냐에 따라 토지 가격도 확 달라지고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납득이 또 가죠. 그 땅의 지목에 대항하는 게 건축물 대장의 용도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논거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인데 이것도 뭐 법규상 신청권이 있고 또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6번도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인정 사례가 그게 이제 설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부정 사례는 이건 더 웃겨요. 더 이게 일단 1, 2번은 여러분들 가볍게 보세요.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그 3번 보면은 이거는 이주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일단 무허가라는 것 같고 일단 사건을 구별할 수는 있죠. 일단은 여긴 배경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대장이고, 다음 줄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이주대책을 안 해준 게 아니라 똑같이 해줬거든요. 여기는 이제
요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그런 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건축 시기나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찌됐든 다른 거에 의해서라도 이게 그 무허가 건물이 그 이주대책 시행 시점에 이전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은 이주대책 그 대상자로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권리와 무관하다. 요거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이게 교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적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5번 판례는 이건 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그 정정 신청을 한 거에 대하여 행정청이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거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이거는 아까 인정했잖아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토지 소유권 행사의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게 아닌 단순한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라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해도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참 이렇게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다른 거 인정한 거에 비해서 논리가 일관된 거는 저로서는 의문이 간데, 참고로 이제 이 배경 지식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땅과 건물에 관한 이 부동산 법제가 이원화되어 있죠.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이게 다 통합되어 있어요. 땅과 건물이 일체로서 거래 개체가 돼요. 근데 우리는 땅과 이 건물이 별개로 거래가 되지는 않아요. 세트로 거래가 되는데, 다만 부동산 법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따로 있고 건축물대장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도 따로 해야 돼요.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건축물대장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 보면 권리관계에 관한 거 있죠. 이거는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명의가 다르면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면적이 몇 평방미터인지,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이 철골 콘크리트 존지 아닌 다른 건지, 이런 어떤 건물의 형상이라 할까? 이거에 관한 거는 등본보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또 우선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소유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우선하기 때문에 토지대장의 그 소유자 명의가 달리돼 있어 봐야 권리관계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등기부 등본에 네 명의로 돼 있으면 소유권자는 너이기 때문에 그 토지대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봐야 걔 소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배경으로 이해하자면 굳이 이해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근데 토지대장에 내 땅인데 내 이름으로, 소유권자가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거 땅 팔 때 이게 소유권 행사가 이게 자유롭게 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죠? 이걸 내 이름으로 바꿔줘야 거래할 때 내가 진짜 땅 주인인지 상대방이 믿고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형식 논리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토지 소유권 매각하고 처분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는 제가 볼 땐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형식은 반드시 이거 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서에 의하고, 그 다음 효과는 공적 증거력 부여하고, 법률이 정한 법률효과는 준법률인 공통이라고 그랬죠. 통서는 반증이 있으면 누구든지 공정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전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정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랬죠. 공정력이 없는 게 무슨 행정행위냐? 그래서 의문이 제기돼 가지고 견해가
대립된다라는 건 이미 봤던 거고. 통지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효력 발생 요건 통지 얘하고는 그 구별된다라는 거죠. 효력 발생 요건 통지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행정행위 내용이에요. 행정행위 내용이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관계돼야 행정행위거든요. 근데 요 행정의 효력 발생 요건은 내일 다루게 될 건데 이거는 사실행위예요. 그 우편물 배달해주는 거, 그거를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갖고 오토바이나 뭐 차를 타고 배달해주는 그 통지는 그건 사실행위로서 통지지, 이거는 행정의 통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시공고 유형화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시공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관련되는 거 계고, 이건 경고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지, 독촉 이런 건 강제집행 절차에 다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보안명령, 보정명령, 이것도 우리 1편에 봤죠. 이거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에 어떤 흠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라. 그럼에도 주어진 기간에 보완을 안 하면 거부한다 라는 의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기간제 기원 임용기간 만료 통지 뭐 이런 건데, 처분성 인정 여부가 310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310에 가면은 사실행위로서 통지가 또 있거든요.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310에 가면 거기 밑에 있죠. 사실행위로서 통지 통보. 그게 140하고 연결이 돼요. 나중에 한번 복습하면서 비교 한번 하고 해당될 때 또 설명할 거고. 대집행기구인데 이거 1차만 인정해요. 2, 3차 이거는 부정하고. 이것도 실제 엄청 많이 된 거예요. 2, 3차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일단 판례상 거론되는 거는 다 인정돼요.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거. 분양처분고시. 이것도 분양처분하면은 소유권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 납부, 이것도 최초 독촉만 인정돼요. 반복되는 거 빼고. 이행강제금 납부하면 납부 의무가 부과되니까 권리와 관계되죠. 독촉, 다 강제집행에 관한 거죠. 농지처분 의무 통지, 이것도 해석이 되죠. 의무를 통지하니까 의무와 관계되니까 처분이죠. 그 다음에 급여 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환수 통지. 이렇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의무와 관계되니까 처분이다. 다행히 여기 있는 거는 강제집행 절차 여러분들 알고, 배경지식 알고,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 이 사건명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조금 쉬워요. 대집행 계고인데, 그 대집행 1년의 절차의 불가결의 일부 부분으로 정해진 대집행 영장교부 및 대집행 실행, 이것도 순서 다 외워야 되거든요. 3편에 가면. 적법하게 하는 필요적 전제 절차로 실제적으로 명령에 의한 기존의 의무 이상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의무가 부과된 거를 다시 한번 재차 경고하는 건데, 계고가 있음으로 인하여 대집행이 실행되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집행이 실행되면은 내 건물이 철거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면 재산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 틀림없죠. 상대방은 계고 절차의 단계에서 이에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계고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봐 계고 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선행 처분인 하명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하자가 승계되긴 하거든요. 하자 승계. 그 예외는 있어요.
그게 199하고 연결되죠. 그 199에 가면 그 하자 승계 맨 밑에 선행행위에 대한 요건인데, 선행행위가 당연무의나 부존재가 아닐 것, 취소사유일 것, 이게 140하고 연결돼. 선행행위가 당연무의면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점하고 관계되는데, 지금은 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농지처분 의무통지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의무를 통지하는 게, 여기 판례는 논거가 이렇다 할 거 없어요. 그냥 제목 갖고 의무와 직접 관계된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기간 통지. 분양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알려져야 내가 분양신청해서 분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거고,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적 절차니까 이건 권리와 관계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환수통지, 이러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거로, 그러니까 권리와 직접 관계되니까 처분이다라는 거죠. 처분성 부정 사례인데, 정년퇴직 발령은 이거는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예요. 이거는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휴가로 공무단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이 당연히 퇴직된다는 얘기는 어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 그에 대한 처분이 행해져야 그래서 퇴직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년퇴직 발령은 이거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이거는 뭐냐면 이른바 이게 들어가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행위로 통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연금법령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도 이걸 알려줘서 개정된 게 아니죠. 이미 개정돼 있다는 걸 알려준 거고, 따라서 당신이 이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 법률에 의해서는 지급정지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알다시피 그 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무원 빨리 합격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지금 대선 때 어제는 몸은 괜찮았는데 사자토론 한다 그래서 어제 촬영을 안 하고 이제 집에 갔거든요. 봤는데 그 연금에 관한 거는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심상정 후보는 뭐 원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고서, 어제도 토론만 놓고 보면은 역시 가장 두드러진 거는 심상정 의원이 가장 뛰어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조금 상당히 준비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뭐 도대체 말귀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하고 앉았고, 그 굉장히 4세대 먹거리에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일반 국민들은 그 전문적인 걸 알 필요가 없지만, 이거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2위의 그 기준에 합치되지 않은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런 중요한 것도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뭐 질문해놓고 상대방 답변했을 때 반박하는 연속적인 질문을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다 싶었는데, 근데 연금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된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였어요.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후보는 연금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미래 세대와 지금 세대가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비겁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이건데,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태도였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점점 이제 연금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고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제가 노량진 강의할 때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그 발령 1년 차에 5억 이상 이게 금액이 벌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 연금 개혁하게 되면 진짜 완전히 또 이제 그때 연금법 개정되고 나서 들어간 발령받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또 많은 금액을 적게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합격을 여러분들이 자제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러 그 지연하고 자제해서 합격을 늦추는 건 아니겠지만 빨리 붙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점점 이제 금액이 줄이는 게 이제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걸 통보했는데 이걸 통보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정지 대상자가 됐다면 권리의 직접적 변동을 처리하니까 처분이 되겠는데 법률의 개정과 그 개정 법률의 효력 발생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사실상 알려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되는 판례예요. 이런 것들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리는 1-234에서 인용했죠.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응하는 게 수리예요. 그래서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 이게 신고행위죠. 신고행위. 신고행위를 유연행위로 수령하는 거고, 각종 신고서, 이게 수리를 위한 신고 사례하고 연결을 해야 될 수리가 이해에 해당하고, 수리는 행정청의 인식표시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문서 도달이나 접수가 구별된다는 거. 이게 사실행위로서 수리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한결적 신고의 수리는 신고로서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거니까 수리는 법적 효과와 무관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사실행위에서 수리를 의미하고 기속행위다라는 거. 판례도 마찬가지죠.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 요런 게 다 직업의 자유와 관계되니까 처분이라 그랬죠. 그 1편에서 처분이라는 논점 본 거고 수리를 위한 신고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기속행위라는 게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는 법률이 정한 별도 효과는 준법률행위 공통이라 그랬죠.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죠. 행정행위고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별도가 발생하는 게 준법률행위 행정행위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법적 효과 혼인신고 수리하면 이제 그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거 행정심판 청구서 하면 수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설강습소 설립에 관한 등록. 이거 등록은 신청에 대한 거고 이게 사실상 수리를 위한 신고의 수리에 대응하는 거라 그랬죠. 사실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등록 없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자족적인 거는 수리를 안 하든 말든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처벌되지 않죠. 그런데 이 수리나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불법 영업으로 처벌된다라는 거는 1편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그 수리나 수리 거부도 소극적 행정행위로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내일 시간에 이제 부관, 그 다음에 효력까지 아마 나갈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하자로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한 2, 3회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